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무산 위기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발의했다는 사실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대적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이런 취급은 이제 그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구 경북 5대 인권 뉴스 달빛철도 특별법 소식 그리고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로부터 총선을 넉 달 앞둔 정치권 상황과 혁신 가능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이태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구 인권 뉴스 선정 관련 뉴스 그리고 달빛철도 연내 통과 무산 위기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조정훈 기자, 대구 5대 인권 뉴스 직접 취재를 다 하셨는데 오늘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권 뉴스를 선정한 주체가 듣기로는 대구 49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한 2023 대구 경북 인권주간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선정하나 이 인권 뉴스라는 것을 이것인데 이것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인권조직위원회는 선정 목적이 올해 한 해 동안 인권 현안의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지역 사회가 일원 인권 증진의 성과는 보존하자라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인권 침해 사례도 있는데요.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 전체의 과제로 삼아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동권이나 주거권, 여성, 장애인, 이주권 등 모두 16개 분야에서 88개 뉴스를 후보군으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대구 경북 시도민과 인권시민단체 회원 및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5대 인권 뉴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설문조사에는 모두 4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인권 뉴스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인권 현안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또 인권 침해 당사자가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거나 또는 인권 침해 인권 증진 운동이 대구 경북 지역과 맞물린 인권 사안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정 기준을 통해서 선정된 5대 인권 뉴스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태우 기자, 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일이 두 건이 인권을 좀 해친 사례 이렇게 지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들도 많이 다뤘지만 큐어 축제와 관련된 그 일과 그리고 저희 대구문화방송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취재를 거부하고 고소한 일입니다. 먼저 손은민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시도민과 인권활동가 456명에게 물은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퀴어 문화축제 행정 대집행이 올해 가장 기억해야 할 인권 뉴스 1위로 뽑혔습니다. 지난 6월 대구시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열리는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축제를 막으려다 경찰 및 참가자들과 충돌했습니다. 공권력끼리의 초유의 충돌로 주목을 받았는데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침해한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7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홍 시장의 대구 문화방송 취재 거부와 고소 고발 사건이 언론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2위로 선정됐습니다. 생태계 교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환경부의 8연습지 탐방로 건설 강행이 3위로 뽑혔습니다. 국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인권 침해 가해자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책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권 침해 가해자로 전락됐다는 게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서 비롯된 이슬람 사원 반대 주민들의 돼지머리 시위와 수육 집회,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7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접수됐다는 뉴스가 대구 경북 5대 인권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게 지난해인데 그 2년 연속 홍준표 시장 관련 뉴스가 머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가 유일하게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그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방금 그 뉴스 보도에 서창호 활동가가 말했듯이 그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그리고 국가 권력과 지방 권력이 인권 침해의 가해자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번에 꼽힌 뉴스들, 선정된 뉴스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씩 다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권 뉴스 1위에 꼽혔던 홍준표 시장이 공무원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퀴어 축제를 막은 사건, 이게 1위로 올랐는데 아무래도 조 기자, 이게 1위가 된 데에는 그동안에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던 사건이 이 주요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올해까지 모두 15회째 진행이 됐거든요. 지난 6월 17일 진행된 15회 퀴어문화축제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공무원 그리고 대구 중구청 공무원 등 450여 명을 동원을 해서 행사를 막았는데요. 그러다 경찰과 충돌하는 참 보기 드문 상황도 연출을 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행정 대집행을 한다면서 물리력을 행사를 하다 경찰과 충돌까지 했는데, 그렇지만 퀴어 문화 축제에는 이미 그 사전에 그 집시법에 따라서 신고가 돼 있었거든요. 집시법에 따라 신고가 돼 있었고 또 평화적인 집회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호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시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다는 명목을 대면서 행정 대집행에 나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직위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존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의 성소수자들이 대구에 모였는데 자긍심에 씻기 어려운 모욕과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위로 꼽힌 것이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희 대구 MBC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관련해서 검증한 내용을 음해성 허위 보도라고 규정하고 그 출연진과 제작진을 고소하고 또 그 7개월째 취재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꼽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혐의가 없다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대구시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대구문화방송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이 부당한 조치를 7개월 동안 묵묵히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이죠. 그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어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헌법소원과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직권남용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기자. 짚지 않았던 5대 뉴스 중에 우리가 짚어보지 않았던 내용, 파련 습지 파괴 관련 논란, 이것과 이슬람 사원 관련 이야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낙동강 환경부 산하죠. 환경부 산하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호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련 습지를 가로지르는 탐방로를 건설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구환경청은 환경 파괴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승인을 내줬었는데요. 그렇지만 환경단체는 이곳에서 12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면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탐방로 건설을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한 게 인권뉴스에 선정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이슬람 사원 문제도 인권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은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여러 불미스러운 일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무슬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조치한 내용을 밝히고 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내용이 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이 아까 정리하던 내용에 보면 그 활동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가 직접적인 인권 침해 가해자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이 대구시나 홍준표 시장에게는 좀 따끔한 얘기로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조직위는 그 대구시와 대구시 북구청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도민과 사회적 성소수자 또 그리고 소수자들이 인권 침해를 받는 그게 훨씬 더 심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인권 침해에 노골적이고 또 뻔뻔스러운 가해자로 전면에 나섰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아주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다룰 주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연내 통과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대구 광주를 잇는 이 철도, 고속철도 여야 의원 무려 261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봐왔습니다만 조 기자, 시작부터 막혔군요.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소위부터 제동이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10명 모두가 달빛 고속철도의 고속철도 발의에 서명을 한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의원들 사이에 조금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이 약 11조 3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특별법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복선화 등에 따라서 추가로 또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도 동조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11월 중순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연내 통과를 거의 장담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럼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된 건가요? 비슷합니다. 그 달빛철도를 두고서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것이 0.483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 1이 넘어야지 비용보다 경제적 효용이 크다는 뜻이 되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윤수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죠. 기획재정부는 다른 철도 사업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레일을 2개 까는 복선 건설도 단선보다 예산이 2조 6천억 원이 더 들어 정부 측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받았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들도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습니다.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일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거나 공청회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정작 심사 때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딴지를 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청회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의견을 한번 수렴하지 이런 이야기도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공청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 대구시와 광주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놓고 일부 반대하거나 불참해 어이가 없다면서 국회의원 자질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네, 모쪼록 수습이 되고 원안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태우 기자. 네. 내년 3월에 폐쇄하기로 했는데 당장 양돈 농가들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여기서 안 하면 달리 도축할 시설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에 70개 도축장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소유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 안에 있는 도축장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구시는 내년 3월에는 폐쇄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 도축장에서는 하루에 소가 한 160두, 돼지는 1,100두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에는 그 200kg이 넘는 어미돼지 그리고 40에서 60kg쯤 되는 새끼 돼지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규격돈을 다른 곳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규격돈은 그 덩치가 큰 어미돼지나 아니면 그 번식용 어미돼지인데요. 그래서 그 농민들은, 축산업자들은 다른 곳에서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잠시라도 지금 대구시가 맡고 있는 그 도축장을 문 닫지 않고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태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새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도축장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시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요, 조 기자? 예, 그렇습니다. 새 시설을 마련을 하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더 지체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대구시는 내년 3월에 폐쇄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열린 대구시의 시정질의에서 윤건건 시의원이 모든 도축시설이 부족해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축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비판을 했습니다. 홍 시장은 해당 업체는 53년간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10분의 1이라도 내놓고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다 이런 폐쇄적인 부패 카르텔을 깨야 대구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용역을 의뢰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는 모든 도축 대체 시설에 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축산물 도매 시장을 폐쇄하더라도 대구 도축장의 폐쇄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구 경실련에서도 지난 7월 성명을 냈는데요. 대구 축산물 도매 시장을 2024년 3월에 폐쇄할 경우에는 양돈 농가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홍 시장이 도매법인을 부패 카르텔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 도매법인이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축장을 53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했다는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폐쇄적인 부패 카르텔이라는 근거 또한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비하인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취재하신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대) 총선이 어느덧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될 법도 한데 아직 정치권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이모저모 오늘 이소영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이 지금쯤 그래도 정비가 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로 들어가고 해야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아직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듣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정치권 혁신 얘기까지 하려니까 갈 길이 너무 먼 듯한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의 방향 혹은 뭐 쟁점이 될 만한 내용 총체적으로 먼저 평가 짧게 듣고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선거이다. 구도 자체도 아직까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 이제 2해 만에 진행이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쨌든 대통령이 일정한 그 뭐 박스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정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그 이제 모양새에서 대통령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불호에 기반한 굉장한 네거티브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정책은 좀 사라지고 우리 유권자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기미가 잘 안 보인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에는 구도, 인물, 게다가 조금 더 있으면 바람 이렇게 세 가지 뭐 얘기를 하던데 구도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구도일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제도가 사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거 제도에 따라서 제3당이 부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바람이 일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업고 가야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난 이제 뭐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의 방해로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여당을 밀어줘가지고 뭔가 국정 운영을 추진력 있게 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야당 심판론 비슷한 부분이죠. 그렇게 나갈 것이고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말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에 대한 그 뭐 그냥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항상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이제 아주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구도가 잡힌다 하더라도 또 한편에서는 지금 유권자들이 야당에 대한 그런 어떤 호의가 또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이 지금 이제 정부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반사 이익을 야당이 누리기 마련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도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야당이 유리하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민심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 일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을 선거에서 담아낼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구체적인 구도 이게 제가 듣기에는 이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안 좋은 것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 대한 지지 역시 사실은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 못지않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탈출구나 선택의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지받지 못할 걸 잘 알고 있는 여야가 선거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분출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고 실제로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는 뭐 전체 시민사회도 그랬고 지금 이제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좀 늘리면서 준연동형이 아니라 보다 더 연동형의 그 비율을 더 높여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원칙론적이죠. 그렇지만 이 선거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거대 양당 중심으로 이제 그 국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제 원칙론을 들고 그 민주당 내부가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실리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볼 때 아마도 그렇게 병립형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네. 자세히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선거 이후에 국정 운영은 이전과는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두 가지 경우이겠네요. 하나는 국민의힘이 기대보다 좀 선전하는 경우,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사실 굉장히 크게 패배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다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모양새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이 이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국정 운영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또 패배한다, 야당이 이긴다라고 할 때는 뭐 누구나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정 운영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정 운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의 권력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어떤 여당의 풍파가 예상되는 거죠. 승패의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르고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이 교수님 보실 때 승의 기준이 현행 의석 유지가 정도를 할 수 있으면 국민의힘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제1당을 획득해야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지금 정도만 해도 성공했다 이런 말이 나오긴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야,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가지게 되면 성공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지지율 같은 걸 기반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지금과 같은 구도를 가지게 되면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뭔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을 얻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당을 획득하는 것이 성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성공 못했다고 얘기를 들을까 봐 자꾸 목표를 낮춰 잡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내년 대구 경북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이 지금 굉장히 제일 핫 플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런데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핫한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만 나오면 무조건 다 찍어줄 거니까 누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지금 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이준석 대표도 여기 왔다가 또 여기 현역 의원들에게 자꾸 물러나라, 우리가 지금 넣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한 긴장감이 도는 지역인데요. 저는 우리 지역의 그 어떤 관전 포인트는요. 과연 지금까지 우리 지역은 정말 거의 묻지마 지지라고 할 정도로 한 특정 정당을 밀어줬는데 이 특정 정당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누가 당선될 것이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밥그릇 싸움으로 대구 경북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과연 지금처럼 똑같이 지지할 것인가? 저는 이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유권자들을 너무 조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새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이렇게까지 대구 경북을 함부로 대하는데도 대구 경북이 여전히 똑같이 지지를 계속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런- 보여줄 것인가를 관찰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제가 관전 포인트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보다는 대구 경북의 그 유권자들도 지금 조금 화를 내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용서도 잘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그렇긴 화도 합니다. 화가 나도 마지막엔 그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동안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용서의 결과들이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만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만만하게 네.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실 텐데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냥 딴 지역에서 볼 때는 지게작대기가 돼 있습니다. 저기는 아무나 가도 되는 데인데 맞습니다. 능력으로 된 사람들은 아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체하는데도 아무런 부담 없이 너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당신들이 그 자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도 우리 부담이 없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내리꽂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헌신을 해도 언제든지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 그래서 흉흉합니다. 소문이. 네. 뭐 2명 남고 다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요. 2명은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뭐 어느 정도 희망적인 얘기들은 숫자가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예전에 교체 규모에 비하자면 좀 막 클 것이다 폭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컷오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윤 대통령은 혁신위를 만들 때만 해도 마음대로 될 거다라고 좀 생각했을 건데 사실은 혁신위도 거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누구를 이제 공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클 때 우리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 지지도 또는 여론 형성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거나 또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그 어떤 뭐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지거나 할 때는 이걸 그렇게 큰 규모로 물갈이를 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여론의 지지도 여론의이지만 국민의힘 안에서의 반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정치 초년생의 그 대통령이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같은 지지도 상황에서 어설프게 대구 경북 지역을 물갈이를 시도하다가는 우리 지역민들의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염두를 둬야 되는데 네. 그거는 고려에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는. 근데 그게 고려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도 사실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선거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스타 플레이어 위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얘기만 무성하던 2명이 이제 본격 등판을 할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총선 등판론 부상하고 있고 지금 행보를 보면 거의 뭐 등판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원희룡 장관부터 이야기를 하면 원희룡 장관은 뭐 국민의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수세에 몰렸다라고 보입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가면서 이 중도적인 이미지였던 원희룡 장관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변했고요. 최근에 이제 정광훈 목사
가 주도하는 또 정규 집회에도 나타나면서 그걸 이제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항을 또 출마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한번 한판 승부를 던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한 수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목표가 대권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원희룡 장관 본인이 그러니까 그 국회에 입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서 국민의힘 전체에 신경을 쓸 틈도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이 이 원희룡 장관의 어떤 그 명성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히 강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총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상당 부분 뭐 인기 있는 모습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은 인기를 조금 만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이 전체의 그 어떤 국민의힘의 그 선거를 이끌기에는 아직까지는 미력하다. 예, 그 인기도 인기지만 사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불호도 비호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지역구가 어딘가에 따라서 또는 뭐 어떤 방향으로 국회에 입성하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스타 플레이어로서 국민의힘 선거를 이끌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좀 박하게 말하면은 본인 한몸 건사는 하겠으나 집안 끌고 가기에는 그렇게 조금 부족하다. 부족하다. 네. 본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지켜볼 일입니다. 그다음 또 한 명의 또 최근에 뉴스에 자주 등장했던 분이 있죠. 윤희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뭐 여러 가지 안도 내놓고 처음에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중진들 그냥 좀 뒤로 가시라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도부가 중진들이 역시 정치 내공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버티기를 시전을 하고 난 뒤에 결국 모양을 보게 되면 윤희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완패를 한 듯한 모습인데요. 40일 만에 해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김기현 대표 체제로 중진들의 입김을 어느 정도 수렴해 가면서 김기현 체제가 주도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용산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계자들의 영향보다는 당대표 체제로 선거 치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굉장히 예측하기가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해보자면 김기현 대표가 어떤 임무를 띠고 대표가 됐는가 하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우리가 알기에도 용산이 많이 개입해가지고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용산의 의사를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잘 반영을 할 것이다라는 그리고 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대표가 됐는데 이번 이제 혁신위 안과 이제 충돌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가 이제 끝나는 걸로 조율이 됐습니다만 이걸로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또 다시 어떤 충돌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용산으로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비대위라든지 그런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역시나 뭐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가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에 안 가려고 장치는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맞습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본인 창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성공 100%부터 100% 창당한다고 보는 사람, 못할 거라고 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창당 쪽으로는 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구도하에서 선거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지금 유력한 구도하에서 이전처럼 치러진다면 이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과연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신당 이야기가 정말 우죽순 많은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신당 가능성이 있는 당들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일 거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뭐 이 당들이 좋든 싫든 이 구도로 모여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제3당이 가지는 포션이 그러니까 비율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사실상 굉장히 이미 많이 그 지지자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민주당도 아니다 두 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준석 대표가 하는 당에 대해서 모두가 다 거기에 모이지는 않을 거다. 네. 거기뿐만 아니라 이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가 계속됐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 정당 말고 너무 많은 정당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성공하기는 조금 힘들다. 네. 잠깐만 더 얘기해도 네, 되나요? 네. 동시에 지금 사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병림형 비례대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은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준석 전 대표 이 얘기 듣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이준석 대표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여기 나오신 정치 전문가 두 분께서 우리 정치 시스템을 봤을 때 대표될 가능성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실망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죠.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민주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점치고 있는데 짧게 민주당 전망 짧게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선거 제도로 지금 나뉘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선거 제도로 나뉘어져서 금방 분당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정당에서 나가서 내가 다른 곳에서 둥지를 틀면서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민주당이 결국은 뭐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전 국무총리들께서 신당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신당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이러나 저러나 공천이 시작되고 이재명 체제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실제로 검찰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나 파고 들고 나올지 총선 전에 그거와는 조금 이제 그게 큰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변화 없이 이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선거제도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약간 기울어져 논의가 기울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나 그 야당 안에서도 굉장한 반대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자리 싸움이고 비례대표의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가운데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것을 포기하면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될 때 선거 때 했던 약속 파기인데 네. 그걸 공격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기존에 이제 체포동의안 문제까지 같이 걸고 넘어지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뭐 필요에 따라 그렇게 바꾸냐?
사실 큰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자주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손실인데 그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뭐 이게 실익을 찾는 게 맞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이재명이라는 이제 정치인을 두고 볼 때도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받아들일 거 확실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건데 굉장히 원칙론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 정치인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국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이라는 것에 큰 대의적인 부분에서 자꾸만 이게 약속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만약에 일당이 못 됐다라고 했을 때 오는 후폭풍을 견디기는 또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도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뭐 기울어져 있고 그냥 아쉽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아쉽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민주당에게만 공격을 하지만 국민의힘 경우에 우리 연동형 하면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온 정치인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만 원칙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종합하면 차기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방향성은 거의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또 바뀔 수는 있겠으나 제가 지금 이제 느끼는 바로는 거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떳떳당이 우후죽순 나와서 너무 많이 등장할 조국 신당부터 해서 뭐 온갖 종류의 신당들이 다 나올 것을 예측하기도 했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렇고 그런 그 논의가 결렬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로 가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또 다른 옵션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이 정당들이 하나하나 뭐 별개로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말은 위성정당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어떤 그 뭐 범진보 연합 정도로 해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거 때마다 정치 개혁이다, 혁신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그리고 앞에 내세우는 이유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야지 해마다 써먹죠. 때마다 선거 때마다 정치 혁신이라는 말을 쓸 텐데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정작 정치 혁신을 가로막는 주체가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비판들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정치 혁신을 가로막는 이유 주체들 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정말 제대로 된 정치 혁신이 가능한지 짧게 이제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짧게 하라고 네. 하시니까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공천이 전혀 개혁되지 못하고 있다. 공천 과정이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의 정치 지도부 그 영향력,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당원들도 아예 굉장히 크게 초점을 맞춘 정치 개혁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에 개입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 지도부가 개입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룰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진짜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정치를 깨끗하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크와이드 이소영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모시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방통위 15년 사상 첫 검사 출신 위원장이 됩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리더가 경계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혼동은 권력과 능력을 동일시하는 착각입니다. 권력은 권력이고 능력은 능력입니다. 권력을 주었다고 해서 그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 리더가 할 일은 제대로 된 전문가를 알아보고 그에게 알맞는 분야의 일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이 혹시 능력으로 바뀔지 모를 일이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보수 언론조차 이런 가능성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훌륭한 인재를 쓰라는 말이라기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라는 말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